예, 창이나 이런 걸 좀, 네, 예, 예, 됐습니다. 예. 해서 제가 기록 녹화를 토스해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AI 융합 교육 연구의 수업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날씨 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은 특별히 저번에 제가 챗 GPT 100시간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그 스케줄 중에서 그 대전의 과학관인 신세계 과학관 거기 넥스 페스트리움 관장님으로 계신 분 강의를 들었는데 야, 좀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AI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연구하고 소문을 듣는데 이 관장님 강의를 내가 꼭 좀 듣고 싶어서 근데 오늘 흔쾌히 이렇게 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나중에 듣는 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대면해서 물어보실 거 이거 다 물어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원했어요. 오늘 항상 우리 김동민 선생님이 이게 사회를 보는 게 원칙인데 오늘 제가 자원해서 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대표님한테 오늘 기대하는 것이나 자기소개 겸 짤막하게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아무 분부터 자원해서 한 번씩 한 말씀 인사하면서 뭐 알고 싶은 거 또 오늘 주제가 인공시대 주제가 뭐더라? 잊어먹었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예, 네, 에 예.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번 기탄 없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신 분이 우리 김준호 선생님인데 자기소개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동에 있는 영신여자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호 교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오늘 대표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어떻게 하면 정말 이상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인간적으로 또 인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혹은 인공지능과 정말 제대로 된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답게 또 이렇게 또 인간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표님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원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민 선생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정종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정호 부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또 좋은 이렇게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마이크가 안 켜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공유 PT 자료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능하시겠어요? 제가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네, 시작하실까요? 잘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제가, 예.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일단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탠스가 좀 있습니다. 미래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은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공지능보다는 인간의 지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제에 제가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죠. 네, 반면에 인간은 실제로 만질 수 있거나 실제로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 학습 과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인공지능의 결과들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는 대전 신세계에 있는 엑스페rim이라는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로 하고 있는 것은 왼쪽 위에 있는 루트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PBL, 초중고 학생들하고 PBL 수업, 뭐 PBL 캠프 같은 것들을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대학의 교수로서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창업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부나 정부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 과학기술부하고도 여러 가지 자문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에, 인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맞지만 않습니다. 특히 인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약간 현혹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한 직관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이 사실은 조금 현혹하는 사실과 좀 다르거나 또는 기대만큼의 결과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공지능을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윈인 게임이 아니라 모두 다치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어떤 선택을 인공지능 시대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한 직관에 대해서.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사실 인공지능 진짜 기술은 쉽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오랜 동안 인공지능을 해오지만, 도대체 인공지능을,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결코 쉽게 배울 수는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모델링은, 수학적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뭐, 대학의 수학과 정도 나와서는 해결해낼 수 없는 수준의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인공지능 활용이지 인공지능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좀 혼돈을 합니다. 마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거나 스마트폰의 앱을 만들 수 있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고 하죠. 뭐, 챗 GPT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챗 GPT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고 또 새로운 AI의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챗 GPT의 뒤쪽에 숨어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 또는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챗 GPT나 인공지능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는 분들이 다 발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 과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얀 르쿤 같은 사람들은 이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하고 있고, 뭐 제임슨 뭐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초점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기어드 모터 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명은 돼요. 근데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 설명 가지고는. 그렇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라라고는 돼 있지만
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로봇을 조작하거나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용어는 쉽지만 저것을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사실은 GPT가 아무리 이것에 대한 답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답을 얻었을 뿐인데 내가 작성하는 것보다 더 낫네? 라는 관점에서 좋게 평가를 하면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어드 모터 하나로 또 네 개의 다리를 뭐 유사한 문제지만 똑같은 거 하면 거의 똑같은 답을 해주죠. 이거는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는 질문이 바뀌어도 통계적 추론 모델이 동일하면 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챗 GPT에 의존하는 순간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모두 다 이런 답을 받고 이런 답을 공유해 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다양성 또는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적 보행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챗 GPT에서 조금 전에 봤었던 클로버 X에서 제가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버 X에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챗 GPT도 같은 영어로 물어보면 비슷한 과정을 얘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챗 GPT가 줄 수 있는 답에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는데 너무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구글의 수석 테크니션인 제프 딘이 2023년 1월 달에 구글 리포트를 발표할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챗 GPT-3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챗 GPT-4 또는 챗 GPT 3.5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괜찮네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쫓아가 보니 그것은 데이터의 양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10의 22제곱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꼭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마찬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10의 22제곱 정도의 데이터를 게더링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로버 X, 네이버의 클로버 X 같은 경우에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어로 된 텍스트 데이터 자체가 10의 22제곱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전 세계가 결과적으로는 영어권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도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보다 보면 한국어가 아닌 영어식 표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한국어로 공유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어 데이터들도 여러 가지 왜곡이나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이용해서 한 거죠.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나 또는 미드저니 같은 데서 똑같은 위에 쪽은 Alone Astronaut on Mars, Mysterious, Colorful, Hyper-Realistic 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 이 안에 있는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긴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과정은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추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또다시 리제너레이션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은 검색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 방금 그 프롬프트를 넣고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거 괜찮네 라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 사람에 의해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서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과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 프롬프트를 저렇게 쓰다 보면 이 구글 검색의 아래쪽 맨 밑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이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많은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이 직접 만든 데이터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것에 나온 결과가 사실은 크게 왜곡되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인공지능들이 생성한 데이터들을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의 저런 모습을 언젠가는 현실로 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구글 글래스나 홀로렌즈나 뭐 VR 같은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구글 VR 기기를 쓰면서 뭔가 가상의 세상에서 무엇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진짜의 삶이 우리한텐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30년 이상 기술과 교육 뭐 이런 분야를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이 가트너 그룹이 발표한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 처음에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광과 환호성을 받습니다. 기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런데 피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면 사람들이 빠르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대가 다 줄어들었을 때 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기술만 오른쪽에 있는 플랫한 영역으로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 그룹이 조사를 했습니다. 환원성을 지르면서 올라갔던 기술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저 계곡 같은 밑바닥으로 플랫한 영역으로 가지 않고 사라지는가 봤더니 평균적으로 분야에 상관없이 80%의 새로운 기술들이 사라지더라. 이 이야기는 어, 사람들의 환성을 질렀던 기술들을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80%는 틀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다양한 기술 파트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피크를 지나서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또는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과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더니 이 데이터들을 보면 앞에 있는 GPT-4, 뒤에 게 GPT-3.5고 앞에 파란색이 2023년 3월에 한 거고 오렌지색이 2023년 6월에 했는데 텍스트 결과가 더 좋아졌느냐, 더 나빠졌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연구했냐면 스탠퍼드하고 유스 버클리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GPT 생성 모델의 어, 결과들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이 챗 GPT로 결과를 내서 걔를 다시 데이터로 집어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3월 정도는 거의 2019년에서 20년까지 데이터만 들어간 상태에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대부분들이 인간들이 직접 인간의 브레인으로 만든 데이터들로 제너레이션이 된 데 비해서 2024년 6월 정도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GPT로 제너레이션 시켜서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유를 했고 GPT-4 자체도 최신의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 과정에 집어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있어서 스탠퍼드하고 라이스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결과를 모델 오토파지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데 어, 한 사람의 얼굴을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시켜서 다시 데이터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제너레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를 계속 생성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면 5번째까지 이터레이션을 하면 그때까지는 원래의 사람 모습과 크게 변화가 없는데 7번째 가면 달라지기 시작하고 9번째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데이터만으로 무언가를 추정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값이 나오지만 이제는 인공지능들이 의도적으로 제너레이트 시킨 데이터들이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는 순간 기본적인 인간들이 만들었던 데이터들의 어떻게 보면 오염이 돼서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미국 정부 또는 유럽, EU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이 제너레이션 시킨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인터넷에 공유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유된 데이터를 다시 제너레이션 시키는데 사용하다 보면 오토파지, 이 매드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수천 년, 수만 년간 정말로 어렵게 축적해온 인간의 그 고귀한 유물과 유산들이 왜곡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이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래프의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안으로 모여지는 특성이 있죠. 한번 왜곡된 것들은 다시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뭐 텍스트든 이미지든 뭐 기타 예측 모델이든 다 똑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면 인공지능의 제너레이션 모델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새로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 제너레이션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면 정말로 인류의 진짜의 문화유산이 위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인공지능으로 스타트업하는 회사들이 다 페일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페일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높은 게 레귤레이션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에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을 마음대로 제너레이션 모델의 데이터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티스트들이 이미 반발을 했고요. 글을 쓰고 있는 작가들도 내가 쓰고 있는 작품들의 텍스트를 니네들이 나의 허락 없이 데이터로 인공지능 제너레이션 모델의 데이터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안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레귤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뭐 구글 검색으로 구글이 마음대로 갖다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스타트업들이 가장 펀딩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두고 보자. 앞으로 1, 2년 안에 레귤레이션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 레귤레이션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있던 연구를 인용해서 GPT-4가 significantly 의미 있게 넘버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바보가 돼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챗GPT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오픈 AI도 이걸 모르고 있느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네들 모델링이 잘못되는 경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이러한 최근에 인공지능의 생성형 모델에 대한 위험 요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현혹되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의적인가? 인공지능은 창의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기본 구조로 인간의 지능은 창의적인 내용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의 깊이, 경험을 보는 시각, 경험에 대한 수용성 등등에 따라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예측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는 것은 인공지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것 중에서 기존과 기존의 것을 융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아마도 우리가 느끼기에 완전히 새롭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인공지능의 모델링에서는 그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빈도로 또 가능성으로 모델링의 제너레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는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만약에 인공지능이 한 번도 제너레이션 될 수 없는 것들을 제너레이션 시키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일반 지능이 될 수도 있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 사람들의 12가지 특성, 뭐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호기심이 많고 잘 놀고 오픈 마인드, 플렉서블, 센시티브, 인디펜던스, 리스크 테이킹, 뭐 인투이티브 이 많은 단어들은 인공지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인투이티브 하거나 리스크를 테이킹 하거나 인디펜던트에서는 결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여전히 창의성의 주도를 할 수 있고 인공지능한테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은 여전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는 뭐 가장 창의적이라는 사람 파블로 피카소나 뭐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처럼 다양한 것들을 융합해서 빈도로 결과를 낸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달리나 미드전이나 여기서 쉽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앞으로의 미래로 보면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시대에 미드저니를 사용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들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과거의 창의성은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만 됐지만 지금의 창의성은 대부분 협업입니다. 창의적 결과를 이제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내기에는 너무 세상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협업과 다양성, 또 그 경험의 조합,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내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모아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최고의 협업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협업입니다. 협업은 모든 걸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합쳐졌을 때 그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인공지능은 효과적인 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모든 데이터를 넣는 것이 현재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물론 이런 관점에서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중국계 스탠퍼드 대학하고 바이두 AI 책임을 졌다가 지금은 자기 회사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야 10의 22제곱 정도의 데이터로 무언가를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거보다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은 데이터만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 친구는 계속 소수의 데이터
특히 선별된 좋은 데이터만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인공지능 제너레이션 모델들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방향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글들을 잘 모아서 예를 들어서 성차별이나 또는 인종차별이 없는 좋은 글들만을 모아서 그로써 어떠한 글을 제너레이션 한다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미 있었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GPT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글 중에서 어떤 글이 옳고 어떤 글이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해결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쓰거나 이럴 때 챗 GPT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중에서 기본적으로 30에서 40% 정도의 데이터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면, 야, 그러면 너가 생성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팩트만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는 끊임없는 변화 속의 문제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은 하루에 13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수용을 합니다. 이 중에 거의 한 10기가는 시각 데이터인데 13기가 데이터 중에서 이 중에서 활용하는 것은 1기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보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내 시신경이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버리죠. 안 쓰죠. 그래서 사실은 휴먼 브레인은 버리는 것을 잘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버리는 걸 못합니다. 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데이터가 가치 있고 어느 데이터가 가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습득하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간지능은 인간에 따라서 자기가 수용하는 데이터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아름다운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과가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는데 인공지능처럼 하여튼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다 쓴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진보해온 다양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정보를 융합한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제가 챗 GPT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고 나온 답들을 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그거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 그럴듯합니다. 전문가가 보면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더더욱 잘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챗 GPT로 제너레이션 된 글들을 수정할 수 있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챗 GPT를 바로 사용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저도 대학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 리포트 중에서 챗 GPT로 쓴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럴듯한데 오류들이 꽤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쓰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대부분의 언어적 구조가 다 영어식 표현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를 융합할 때 융합할 정보 하나하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융합이 되는데 사실은 현재의 제너레이션 모델에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융합했던 것들을 모델이 융합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훨씬 빈도가 높은 것들을 먼저 융합시키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사실 전문가들 보기에는 오류가 많은 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 정도의 전문가들이 챗 GPT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전문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수용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잘못된 지식이 공유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는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 데이터가 디지털로 돼 있다면 화소를 분석을 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화소의 변화를 판단해서 무엇인가 인간이 진단하지 못하는 변화를 잡아낼 수 있겠죠. 네, 그런 건 가능하죠. 하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거나 또는 감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들이 사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 또는 새로운 것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학습을 과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은 저도 교육 쪽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을 맞출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통계적 모델인데, 얘가 무언가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패턴화하거나 인간을 나름대로 표준화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맞춤을 하는 거지,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정말로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기록부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로 금지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은 글이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이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다 보는데 내가 못 보더라도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정보가 사실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선생님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인간적인 선생님이 가장 소중한 인공지능 시대의 교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는 개별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교사들이 존재해야 학교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지 단지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학원과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는 그냥 유명한 동영상 강의 하나를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주는 것과 그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거보다는 학교 현장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교사의 다양성이 학생의 다양성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이 들어올 때 항상 이 위험성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루스 게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 여학생들이 자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 사진 올릴 때 필터 안 쓰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럼 다 쓰죠. 모든 사람이 다 필터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 가짜로 도배가 돼버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효율성이나 또는 인간의 느낌으로써 저거 쓰면 좀 좋겠다 싶으면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상대 우위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가질 의미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위닝 게임이 되려면 각각이 서로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위닝 게임이 가능한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한 비즈니스는 루즈 게임으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 하나도 없으니까 백단에서는 외국의 모델들이나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단순하게 활용하는 정도로 자기의 모델이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가치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는 것과 인간이 단순하게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몇 개의 단어를 보았을 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냥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선택한 선호도에 따라서 보여주게 되죠. 물론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수도 있지만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현재 검색만으로도 훨씬 인간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데 챗 GPT를 사용하게 되면 검색의 결과만을 내가 받게 됩니다. 최종 아웃풋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슈가 되는 거죠. 통째로 내가 나온 글 전체를 이해를 하고 이 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면 그 글 전체를 수용하거나 또는 리젝트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GPT로 제너레이션은 글을 니네들은 분석하고 읽고 수정을 하느냐?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10개 정도의 장점을 얘기했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4개 정도 빼고 6개만 쓰고 이런 식으로 편집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하지 못하죠. 반면에 똑같은 것의 장점을 검색을 하게 되면 5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오고 7개도 나오고 하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냐면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장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내가 쓰겠다. 또는, 이거는 여기에서만 이야기됐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장점으로 인정을 하겠다. 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챗 GPT처럼 마지막 프로덕트를 제너레이션 하다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에디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많은 대학들이 챗 GPT를 리포트로 냈을 때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습 대상으로서의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지금 미국에서도 아티스트나 소설가나 또는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쓴 글에 대한 권한 없이 챗 GPT 모델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렵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들을 데이터로 가져가서 마치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쉽게 만들어낸다면 자신의 노력 자체가 부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많은 아티스트들은 자기의 그림을 GPT나 제너레이션 모델의 데이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프로브의 과정이 법적으로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저 역시도 제가 어떤 정리된 내용을 챗 GPT가 가져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제 거를 가서 그냥 데이터로 한 사람의 데이터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응용을 하시거나 또 선생님들의 생각으로 각색을 하시거나 뭐 제 거를 수정해서 쓰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창작물을 다른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반면에 제가 쓴 글들을 챗 GPT가 가져가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건의 텍스트 중에 하나로 놓고 빈도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다. 그럼 저는 동의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챗 GPT의 데이터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 챗 GPT가 나온 게 옛날부터인데 챗 GPT-4가 이제 오픈된 게 작년 11월이잖아요. 근데 2023년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아마추어 전문가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인공지능의 전문성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헤비 유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사람은 대부분 다 헤비 유저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깊이 있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챗 GPT의 API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제너레이션 뭐 모듈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그냥 프로그래밍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전문가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머신러닝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잘 만드느냐. 그건 사실은 유저일 뿐이지 어떻게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그 속에서 제너레이션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 헤비 유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죠. 그거는 좀 있으면 만약 인공지능이 비판적인 상황으로 된다면 그분들은 갑자기 전문가를 버리실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 코딩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 역시도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학교에 가서 코딩 강사들이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걸 잘 보다 보니까 딱 그 느낌이었어요. 한 달 배운 코딩 강사가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왜냐하면 들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수도 없이 던지는데 교사는 특히 코딩 강사는 지금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로 그 호기심을 다 일축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코딩 강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일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코딩이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바로 프로그래밍으로 보여주면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도 와, 저거를 내가 언젠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못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충분한 코딩 능력 또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는 강사들이 가르쳤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모든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다 해야 되느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프로그래밍이 제2의 언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정책은 이미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현재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거의 0.3%밖에 안 되고 그 0. 미국 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0.3% 중에서도 반 이상이 인디언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미국 애들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은 프로그래밍은 자신의 전문성으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딱 이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현재는 미국의 개척 시대처럼 규제가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거의 인공지능을 다 가져가고 있는 구조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미국의 개척 시대가 사라진 것도 여러 가지 뭐 보안 간의 책임과 의무가 늘어났고 또 연방 정부에 대한 컨트롤이 늘었기 때문에 무법지대가 없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오래지 않아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규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과 같이 장밋빛 희망만을 품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사실 있고 저는 어쩌면 그것이 인공지능을 좀 더 오래 아까 제가 보였던 하이프 커브에서 플랫한 영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규제가 나오고 그 규제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명한 선택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진짜 필요한 순간은 뭘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 AI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양자 물리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챗 GPT한테 물어보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자 물리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딱 이 경우죠. 내가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물어봤을 때.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온 결과를 내가 이해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많이 사용하지만 인류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일을 빨리 해야 될 때는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래프를 직접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때는 유니크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만의 개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또 인류를 위해서는 아주 좋지는 않고 가장 인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는 인간한테 재미없고 반복적이고 이상하고 또는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자동화를 통해서 해주는 거라면 이거는 사실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콜센터 같은 거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미없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너무 심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자동 채팅이나 또는 음성을 이용해서 답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또 이처럼 인공지능이 필요한 순간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해할까? 아직은 인간 개개인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A란 사람이 물어볼 때와 B란 사람이 물어볼 때 결과를 달리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굉장히 현명해야 된다. 그래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고 인공지능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공지능의 미래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결과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쓰면 좋아지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20대 때는 100명 이상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또 주소도 웬만큼 다 외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10개도 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의 가소성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안 쓰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은 뇌 가속성을 안 쓰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다 모든 걸 다 자동으로 해놓고 나니까 인간이 수첩을 쓸 이유도 뭐 무언가를 적을 이유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인간을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데 인간은 그 귀찮음 때문에 인간다워지는데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뇌의 가소성을 계속 활용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뇌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 또는 손을 사용한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정말로 기억력도 감퇴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한테는 없습니다. 네, 사람한테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가진 경험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면 별로 아름답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외국에서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교과서가 다 다르네.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가 없네. 뭐 자기가 만든 매터리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근대사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중세와 뭐 중국의 역사를 이어서 가르치시고. 그러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야? 왜 쟤는 저런 선생님한테 배우고 쟤는 저런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태어나지 않는 한 터키의 산악이나 터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를 모르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은 그렇게 자신만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하고 하게 되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교육을 하려고 자꾸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선생님들도 힘들어지시고 선생님들도 색깔도 없어지시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것은 기술이 할 거니까 기술이 제너레이션 모델로 엄청나게 잘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할 거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훨씬 더 다양성을 가져보자.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한테도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저는 요새 그 많은
부분에서 IB 과정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IB 과정의 특징은 과목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선택이 많지.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처럼 10개, 뭐 12개, 13개 되는 과목을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마다 자기 특색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이 특색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과목을 주면은 그것이 또 나름대로는 아이들의 개성이 억눌려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 희망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제한적 사용이 더 맞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이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인간다운 교육과 인간다운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너무 질문 있으시면. 감사하고요. 대표님, 네, 저부터 질문할게요. 제가 좀 질문이 네, 네, 많은, 네, 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서. 맨 네, 끝에 그 IB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그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네, 칼로니에라 그걸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아, 네, 그 맞습니다. 과목 간 경계를 허물고 이해와 탐구 네. 중심의 하는 그 스위스에서 먼저 시작한 엔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예, 그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예, 나름대로 학력을 인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음, 안에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맞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 네, 딸아이가 IB 과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네, 자신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특색입니다. 예, 예, 우리 저 멀리 그 포항인가? 우리 원포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음소거가 된, 예, 감사합니다.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전 포항 월포초등학교 교사 모상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아이에답 마스터 교원 과정이랑 같이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교과 연구회 활동도 하고 있어서 조금씩 네,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라든가 인공지능 이해 교육이라든가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등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등도 네,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초등에서의 인공지능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제약도 많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또 강조하는 건 윤리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선생님들은 모든 교과를 다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네. 융합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이제 어, 강사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면 네, 저는 네,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수준을 네. 가지고 학생들에게 초등 현장에서 네, 좀 음, 인공지능 교육을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그 어른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싶죠. 근데 거꾸로 생각할게요.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 못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진짜 잘 사용합니다.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뭐 해킹까지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굳이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갑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 스스로가 이미 다 쫓아갈 거다. 대신 애들이 스스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왔던 것들, 교과 교육, 또 아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은 결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하셔왔던 것들을 더 잘하시는 게 인공지능 시대의 아이들을 더 잘 준비시키는 과정이지, 아이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을 선생님들이 원래 하시던 일 두고 배워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우선 초등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갖추는 것이 당연히 본인들이 살 세상에 대한 준비는 스스로 잘 하게 돼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주 선생님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영등포 고흥고등학교 사회교사 안현주라고 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 네, 어, 이게,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하고 많이 듣긴 들었는데, 예, 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머신러닝 쪽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네, 했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 미래의 교육이, 그러니까 딥러닝 쪽으로 들어가서, 음, 어, 교육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음, 수 있게 된다면, 진짜 단순 작업, 그러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긍정적인 쪽으로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네, 어, 그,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 그, 자기 부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다른 부캐들을,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너무 다른 부캐들을 만들면서 거기서 또 다른 자기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 더 펼쳐질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딥러닝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을 잘만 활용하면, 음. 되게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과 판단이기 때문에 뭐 네네. 저도 인공지능이 없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조심히 네네. 사용하자는 측면이고, 그리고 네네.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네네. 해서 빈도로 네. 프로젝션하는 건 똑같은데, 저는 아까 생성형이 그 돼버려. 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가 가상의 세상에서 남다른 부캐를 만들어서 어, 그 아이 진짜 삶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가상의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음, 과정에서 자기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음, 진짜 자신의 삶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음, 사실은 그거는 그 아이는 어디로 가겠어요? 가상으로 계속 가려고 맞습니다. 하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이 저는 네. 제일 중요한 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서 우리 그 생활기록부가 이제 네, 선생님들이 연말 네, 되면 네, 네, 생활기록부 쓰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잡무예요. 네, 그래갖고 네, 그 챗GPT API를 연동해서 끌고 와서 애들 네, 평소에 특성이나 평소에 발표한 거를 이렇게 음, 모았다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강의해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네, 김준호 선생님인데 김준호 선생님 우리 네. 교수님께서 생활기록부 쓰는 음. 데서 너무 저쪽으로 한 건 아니다. 교사의 본래 주특기다. 이런 거 하는데 그 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교수님 말씀드리면서도 머릿속에 뭔가가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쓸 건지 또 네, 어떠한 일은 인공지능이 아닌 천연지능 혹은 인간지능을 이용해서 쓸 건지 음, 이러한 음,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인공지능은 영어 천재, 그 다음에 글짓기 천재. 그러나 또 우리가 사실에 대한 어떠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보니까
영어 천재, 또 글짓기 천재, 이건 사실 뭐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니고 틀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이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원래 해야 되는 일 중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순 반복이라든지 뭐 네. 명확한 사실을 요구하지 않는 일인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끝낼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은 네. 부분은 내가 좀 주체적이 돼서 조금 더 주의해 가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좀 나름의 결론을 내렸는데 교수님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된 글들을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별로 문제가 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걸 단순하게 쓰는 게 문제지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정하시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안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가져보자는 게 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 연수가 끝난 다음에 꼭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가 교사를 믿지 않으면 누가 교사를 믿겠느냐. 그럼요. 어떠한 네. 교사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어떤 고귀한 업무를 할 때 음, 인공지능이 생성해준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음, 저희가 초안 작업이 너무너무나 어려운데 그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사의 개인 시간 또 학생을 위한 또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 보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황정원 선생님이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너무너무나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네.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제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한 지가 지금 이제 한 3, 4개월 되는데 제가 3, 4개월 된 사람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다는 아니, 지금 아니,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앞으로 더 그건 열심히 해야 아니죠. 되겠다는 선생님은 좀 이미, 네, 예, 네. 좀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너무 부끄럽다는 좀 반성을 하면서 아니, 또 다른 네, 분께 그건 마이크 아닙니다.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예, 예. 아닙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김동현 선생님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평소 때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과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또 여러 가지, 12가지 항목을 통해서 또 크게 큰 주제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매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좀 우리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아마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이제 오늘 강의하신 느낌하고 이제 네,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회장님이 좀 아마 하기 힘들어서 우리 네, 부회장님이시며 우리 단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요즘 한참 네. 많은 그 강남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저희가 아닙니다. 이제 아마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한 13분 오셨는데 저희가 회원이 한 400명이 돼요. 이분들은 네. 유튜브로 다 봅니다. 맞아요. 유튜브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 관장님 만나러 꼭 대전의 신세계 6층에 있습니다. 꼭 네. 가시면 정말 아, 그 청룡의 내년이 그 청룡의 해래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가성비 하는데 가성비보다 더 중요한 게 시성비래요. 시간태지 음, 이런 데서 충분히 간 보람이 있는 거 꼭 한번 가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과 이제 그 맥락하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디지털 교과서를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2022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대두되는 화두 중에 하나가 그 초등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음, 아이들이 그 경험하게 하는 것을 얘네들이 그 핸즈온 액티비티라고 해서 자기 손으로 생각하고 직접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을 넘기는 경험을 안 시키고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됐습니다. 예. 음, 오늘 네, 뭐, 저도 예, 동감합니다. 하시면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관장님은 정말 좀 다양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고 또 스타트업을 한 6번 정도를 하셨대요. 그러시다가 이제 또 한국의 후배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다니까 선생님들하고 한번 신랄하게 토론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이번이 좀 아쉬우면 다음에 우리가 한번 모셔서 대면으로 한번 네, 해서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관장님 알겠습니다. 예, 한 말씀 이렇게 느끼신 점, 네, 강의하신 점 이거 말씀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마무리. 네. 저는 항상 세상이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나름대로 저는 제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했을 때 세상이 건강하게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어서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잘 소화하시고 또는 선생님들의 생각대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일도 많으신데 분주한 시간에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좀 질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회를 좀 미숙하게 잘 못 보는데 원래 우리 동민 선생님 너무 잘 보시는데 이렇게 주책 없이 나섰고 엄청 잘하시네요, 부장님. 다음번 강의는 우리가 저희가 별 천문학자도 한번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인공위성이 국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의 인공위성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박 교수님인데 이분이 민간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놀리는 인공위성의 발사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오신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줌이지만 대면으로 하면 더 좋고 줌으로 와셔서 신랄하게 묻고 싶은 거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 귀한 시간 내셔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칠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떨리네. 이거 잘 못하겠네. 훌륭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준호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